모든 이가 하나 되어 즐기는 전국 제전, 전국 장애인 제전. 2016년 10월 충남에서 열리는 그 즐거운 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형상화한 세종시에 있는 소녀상을 성추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허탈해하고 크게 분노했을 겁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았는데 방송에서 어울리진 않지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런 네 엄마랑 할머니가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소녀상, 1992년 수요 시위가 시작되고 20년 뒤인 2011년 겨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일본 대사관 앞에서 거리 투쟁을 이어온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수요 집회 1000회째 서울 종로구 구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후로 1m 30여 cm의 이 작은 소녀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전국으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제는 그 수가 60여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각, 이 소녀상 옆에서는 수백의 청년들이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부터 시작된 이 농성이 어느새 봄과 여름을 지나 지금까지 온 겁니다. 도대체 나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이 나라에서 청년들은 스스로의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왜 소녀상을 지키고 있을까요? 고 김학순 할머니가 세상을 향해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말문을 연 게 지난 1991년 8월 14일입니다. 만으로 25년이 지났습니다. 신문에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아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단 말이야.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렇다면서 내 말을 다 들으면 너는 흥할 것이고 내 말을 안 하고 내가 안 들으면 너는 여기서 죽은 거야. 근데 그때 결국은 그 사람한테 참 뒤집어가 좀 이제 장관을 당하는 그 참혹한 말이 나오지가 못하겠어요. 네, 할머니의 외침 이후에 위안부 문제는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12년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김학순 할머니의 첫 진술이 있었던 날을 기리면서 이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8월 14일부터는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이 위안부 기림일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이죠. 4회째를 맞은 위안부 기림일엔 수많은 청년 시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사를 주관해야 할 정부 여당 인사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안부 기림일을 국가 행사로 지정하자는 야당 의원들의 움직임에 정부 여당은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정부는 거의 이제 그 일본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있어서는 철벽으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문제 역시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만 되는 이슈가 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이게 왜 여야가 있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다르냐. 근데 지금 뭐 위안부 뭐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문제나 뭐 소녀상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태도를 안 보이고 하면서 또 야당이 요구하는 거에 대한 또 답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요구하고 싸워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71번째 광복절 경축사에서 안중근 의사의 순국 장소를 하얼빈 감옥으로 잘못 언급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의 감옥에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안중근 의사 관련 발언은 단순한 실수였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날에 티파니다, 설현이다 하면서 이런 톱스타 연예인들의 역사의식 부재 논란이 온라인과 지상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톱스타의 역사의식 부재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 점 하나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톱스타의 역사인식 부재만큼 톱 공무원의 실수 역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끝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톱 공무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14일 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에 나와서 경축사를 했다면, 어느새 구순이 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의 두 손을 마주 잡았다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처럼 저 위에 계신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썼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시사 블로거 IMPT 이명입니다. 오늘은 청년수당에 관련돼서 청년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굉장히 많은 청년분들이 나오셨어요. 저희 녹화 이래로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출연하신 분들 먼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프로게이머 출신이고 네. 지금 이제 정치시사 블로거랑 청년문화포럼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희도라고 합니다. 저는 경쟁상대네. 제 롤모델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들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열린 사람들의 국 도영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PD님, 네. 박수 치세요. 저는 아까 없어요. 넘어가는 거죠. 자, 마지막.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청년문화포럼 청년의장을 맡고 있는 유회중이라고 하고요. 지금 언론정보대학원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박수 치는 역사가 없었는데 이런 박수를 못 받으셨어요. 자, 이렇게 청년분들이 나오신 이유는 사실 이제 많은 방송에서 청년수당 관련된 얘기를 해요. 뭐 중앙정부가 어쩌고 서울시 뭐 박원순 시장이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계속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청년수당이면 청년들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청년들 이야기가 별로 없어갖고 오늘은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청년분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청년들 요새 힘든가요? 너무 힘들죠, 솔직히. 저는 이제 주위에 이제 좀 프로게이머들이 많으니까 이제 좀 불안정한 직업이잖아요, 그게. 그래도 이게 일단은 프로게이머들 상금이 많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상위 1%만 상위 1%, 네. 1%만 기억하는 그런 네. 세상이었거든요. 거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퇴하고 이제 되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이제 이런 그 청년 활동 원래 안 하다가 그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어져서 이제 여기 계신 국대영 대표님하고 같이 이런 청년 단체를 만들게 됐고, 뭐 주위에 이제 그래서 청년들도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같이 뭔가 이제 세상을 바꿔가 보자 해서 모인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앞에 계시고, 뭐 그것보다 딴 거보다도 저는 이제 청년들이 뭐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서 좀 이 문제들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단체를 또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구피디님 뭐 이렇게 이게 좀 도와주신다 그러면 이게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직접 경험도 하고 또 그 옆에서 봤을 텐데. 요새 가장 청년들의 고민이 뭘까요? 돈인가요? 일자리인가요? 아니면 뭐 등록금인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눠본 바에 의하면은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자기가 뭘 할지 모르는 거. 네, 그러니까 기회 자체도 뭐 별로 없긴 하지만 그 저도 이제 뉴스 보면은 그 저기 높으신 분들 자제분들이 막 부정 입학하고 저기 좋은 직장 가시고 이제 그런 뉴스들 계속 접하면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저는 그나마 이제 나이를 좀 먹고 이제 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망정이지, 일반 같은 대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뭐 하고 싶어 물어보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야죠.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럼 좋은 직장이 뭔데 하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돈 많이 주는 직장이에요.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나이가 동안이지만 그래도 나이가 꽤 됐는데 저희 이제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그렇게 뭐 취직을 하려고 뭐 자격증 따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굉장히 많이 따더라고요. 기본 뭐 어학연수는 뭐 기본에다가 뭐 토익, 토플에 뭐 무슨 뭐 이렇게 한국어 능력 시험까지도 보더라고요. 요새는 그 회사에 입사하려면 자격증 이런 게 얼마나 필요한가요? 그거는 업체마다 요구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쯤에는 그런 게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그나마 좀 많이 무너졌고 스펙테클 전형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롯데 같은 경우에 스펙 없이 뭐 면접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은 뭐 그래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 보통 뭐 토익 900은 넘어야 되고 자격증도 뭐 한국사는 갑자기 더 막 원래 해야 되는 거지만 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자잘한 거 되게 많잖아요. 막 특히 어학적인 게 좀 많고요. 아니면 뭐 IT 같은 경우에는 정보 처리 기사나 뭐 유통관리사 뭐 이런 것처럼 되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자격증 종류들을 되게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이제 많은 걸 이제 준비하다 보면 이제 돈이 또 필요하고, 사실 이제 뭐 시험 한번 보려면 요새는 뭐 몇만 원씩 이제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번에 청년수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는 취업에만 써라.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 청년들이 생계조차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청년 중에 생계조차 힘든 경우가 많이 있나요? 일단 제 주위에서 봤을 때도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솔직히 제 동생은 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막 공장 다니고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저희도 이제 좀 여유롭다가 그 막상 이렇게 좀 뒤집히니까 동생이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 저런 이 학생들이나 이런 그 친구들이 좀 이런 청년 수당 같은 걸로 인해서 좀 조금이라도 이제 그 삶의 안정을 취하고, 그다음에 뭐 꿈과 희망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 자체를 이제 막으니까 그거가 일단 너무 답답하고, 지금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제 그 살아가기를 좀 부정적으로 살아가면서 되게 문제가 많은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구필이 잠깐 얘기했듯이 뭘 해도 어떤 걸 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래서 지레짐작으로 이제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구필이님, 그 청년들이 이렇게 포기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해도 안 되니까, 뭐 요새는 뭐 개천에서 용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너무나 이 사회가 그 진입 장벽이 커졌기 때문인가요? 제 생각에는 후자 쪽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고요. 일단은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청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대학교 끝나면은 사회활동을 또 해야 되고요. 사회활동 하면서 학원을 다녀야 되고요. 그러려면 또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인 친구들 제외하고는, 은수저까지 가능하려나요? 네. 그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대학 때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수업 땡땡이 치고 술 마시고 놀고 이게 기본인데, 이제는 수업 끝나면은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학원을 다니고, 이게 이제 기본이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굉장히 랄랄이 대학생이었는데 놀 애들은 사실 놀아요. 어느 때나 시대와 그쵸. 관계없이 놀긴 노는데, 이제 놀 수 있는 친구들조차도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해야지 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 유 의장님은,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는 이제 청년 수당에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얘네 돈 주면 뭐 하냐? 맨날 술 먹지 않냐? 뭐 이거 갖고 뭐 서울시에서 하는 그 박원순 시장은 술 먹으면 좀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 돈을 줬을 때 꼭 그 취업이나 이런 거에서만 써야 된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돈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현 상태 청년들이 되게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배를 채워줘야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의견에 동의를 하거든요. 뭐 술을 먹어도 술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삼국지 같은 경우에도 봐도 술 먹으면서 도원결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술을 먹으면서. 그래서 저는 술 먹는 거를 그냥 유흥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청년들 얼마나 힘들면 또 술을 먹겠습니까? 그 돈을 받아서. 그래서 그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술을 먹던 아니면 다른. 그리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취업에 관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아무렇게 생각 없이 살진 않을 거네요. 그 신청까지 하는 과정에 있어서까지 서울시 같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꽁돈이니까 내가 이거를 술 먹어야지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수당 관련해서 신청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서류를 봤거든요. 아우 되게 빡세요. 보면은 뭐 쓴 것도 다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이게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뭐 만약에 이제 부정으로 되면은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제재도 가해지고 많이 힘든데 사실 제 솔직한 생각에는 딸랑 60만 원 주면서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막 이런데 그 박근혜 정부에서 해주는 건 딸랑 또 2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또 더 적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그런 또 얘기가 있어요. 왜 청년들을 도와주냐? 노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애인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 사각지대도 있는데 굳이 청년한테 도와줄 이유가 있냐라는 얘기도 또 나오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을 도울 필요가 있을까요? 청년들 건강하고 사지 60 멀쩡한데 니네들이 가서 일하면 되지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좀 정치인분들을 좀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맨날 하고 다니는 얘기가 또 선거철만 되면 뭐 청년이 미래다, 뭐 우리 청년들이 있어야 뭐 대한민국이 또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상 이런 상황 오면 또 이렇게 뭐 청년들이 뭐 굳이 도와줘야 되냐 이런 얘기들 자체가 이제 좀 논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딴 거보다도 저는 이제 이 청년 수당에 대해서 그 청년들한테 이런 조금이나마 이제 그 숨통이 트여지는 그런 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꼭 그렇게 청년을 왜 도와줘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런 뭐 장애인 분들이나 여러 이제 그런 기초 이런 연금 받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찌됐든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을 가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처음에 이제 뭐 기초연금 이런 거 해서 뭐 20만 원씩 65세 이상 뭐 지원해준다 하고 실제로 또 청년들한테도 이 취업수당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 서울시의 청년 수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일단 이해가 안 가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나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청년 정책에 대해서 혜택을 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신가요? 청년 정책이 너무 없었다는 그런 것 같은데 그 학교나 이런 데 보면 청년 관련된 정책들이 좀 있지 않나요? 매번 방송이나 정부에서는 떠들고 있잖아요. 청년 정책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기한테 이제 다가온 정책들은 별로 없었나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정책이나 뭐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취업 성공 패키지, 뭐 장학금 마련, 뭐 그 주택, 뭐 이런 행복주택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이제 찾아보면 막상 그 절차가 되게 까다롭고 그다음에 설령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없다고 그런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과연 이제 또 시범 사업으로 지금 이제 90억 원만 쓰겠다 약간 이런 상태잖아요. 이게 여태까지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이런 일자리 정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90억 원 정도의 이제 시범 사업을 반대를 해야 되나 꼭 약간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주위에서도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뭐 혜택을 받다는 청년들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행동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빈이 지금 이제 뭐 수십조의 돈이 청년들한테 쓰였는데 막상 이게 뭐 정책들을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저는 이제 청년 창업가다 보니까 뭐 사실 정부에서 뭐 진행하는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또 살펴본 사람이긴 한데, 일단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요. 청년들 입장에서 학교에서 그거를 막 이렇게 일이잖아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걸 막 뭐 정부에서 뭐 한다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이거를 또 알아보려고 전화를 하면은 또 받으시는 분이 또 이렇게 친절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제가 또 경험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자세히 나오지 않나요? 인터넷? 일단 용어가 어렵습니다. 일단 그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정말 생소한 단어들의 계속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서류도 되게 많네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막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배운 사람이긴 한데, 그 이제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도 교육을 하고 내보내는 데까지만 중점이 둬져 있는 상황이고, 이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오랫동안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친구들을 갖다가 일단 그 직업 현장에 갖다 놓고 그걸 갖다 취업률 통계를 매겨서 정부에서는 그거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정말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정말 내 열정을 다해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첫 직장을 그런 데 가서 일해버리면은 보통 한 2년 3년 안에 그만두는 게 대부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사실 이 친구들은 그때부터 다시 첫 걸음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청년수당이, 제가 아까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떠나서 이 친구들이 뭔가 자기 개발을 하고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한지를 뭔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좀 시행하는 정책들하고 그런 노선을 달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 이장님, 그 청년들이 이제 아까 이제 뭐 양질의 일자리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일자리를 관련돼서 뭐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추천하지 않나요? 저도 좀 그게 드릴 말씀 좀 많아요. 거기 관련돼서. 저가 4학년 때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국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보내버려요. 거기로. 거기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이거든요. IT 학원, 전 IT 학과 출신이어서 IT 학원을 보내버려요. 근데 거기에서 결과가 뭐냐면 그냥 교수들 입장에서는 그냥 보내버려요. 여기 가면은 취업이 된다. 가면은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요. 실무적인 교육, 막 회사에서 쓰는 뭐 프로그래밍이나 뭐 이런 걸 배우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끝나고 나면요, 잡 매니저가 거기 안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잡 매니저가 뿌려줘요, 회사를.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 그 회사의 재무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회사나 뿌려요. 이 회사가 당장 내일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되게 중소기업들이에요. 중소기업인데 그러니까 괜찮은 중소기업도 물론 많잖아요. 근데 그냥 보내요. 그러면은 제 주변에 그런 친구도 있어요. 갔는데 회사가 한 달 만에 망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한 명은 이거는 지금도 다니는 친구인데 거기 갔는데 마음에 드는 회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친구도 따로 알아본 거죠. 거기 다니면서. 그래서 학교 소속에 있는 약간 센터 같은 데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갔는데 나름 뭐 공공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야근을 안 하면은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야근을 안 하냐? 야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놓고서 겉에는 되게 멋지게 막 공공기관 뭐 무슨 뭐 어디에 사업을 받아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 학교에서의 취업에 대한 실태라고 보이죠. 그리고 뭐 교수들이 추천해준다는 말씀 쓰셨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청년수당 이꼴에 이제 일자리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부터는 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청년들이 힘들어하는가,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프로게이머였으면은 그래도 또 이 상위 1% 언급했으면 또 이제 벌어놓으신 분도 있고, 또 거기가 좀 화려한 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저희 아들도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 화려함이 있는데 왜 그게 별로 그렇게 이렇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이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되게 화려하게 보여요. 저도 그걸 보고 이제 지원을 했고 부모님이 설득을 했고,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는 그 노예 계약까지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사람들은 되게 많이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공교롭게도 시기가 그 안 좋게 겹쳐서 계약 기간 끝나고 들어와서 제가 프로게임 할 동안 번 돈이 아예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막 이렇게 억대로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뭐 임요한, 홍진호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몇 억씩 벌었다 하는데 제가 또 타이밍상 그렇게 들어간 것도 있는데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었고 뭐 그게 또 그 거기서 노예 계약이나 이런 게 진행된 부분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그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부분들은 상위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밖에 없고 그 약간 이게 어딜 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위 말해서 해먹는 놈들끼리 다 해먹는다. 그게 문제인 것 같고 뭐 어떻게든 자기네들은 계속 이렇게 불을 그 착취해가지고 그 더 성장하려고 하고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하고 약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이 정부 쪽에서도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감싸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바뀌지 않으면 계속 더 힘들어지는 그 세상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님, 그 청년들이 힘들면 사실 그 집안에 이제 막 저도 이제 좀 놀아봤는데 그 제가 놀고 있으면 엄마가 힘들어 하시죠. 그 옛날에도 너 뭐하냐 빨리 가서 돈이라도 벌어라. 왜 맨날 집에만 처박혀있냐면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청년들이 힘들면은 그 집안이 다 힘들잖아요. 부모님도 이제 걱정이고 또 옆에서 뭐 엄친아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누구네 집 딸내미나 아들은 뭐 이렇게 어디 다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청년 문제가 결국 가정의 문제로 이게 그 커지는 경우도 되게 많지 않나요? 네네네. 충분히 많이 있고요. 제 주변에도 뭐 그런 사례가 있는 게 원래 사이 안 좋으셨대요. 부모님끼리 사이 안 좋으셨는데 거기서 더 심화되는 게 이제 뭐 이제 어른들끼리 말씀하실 때 네가 저기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뭐 머리가 나쁘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더 싸움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근데 이게 또 악순환인 게 그렇게 해서 싸우면 얘가 입는 상처는 더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있는 상처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이런 상처를 입으면서 진짜 오갈 데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친구들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포럼에서 이제 청년들하고 많이 대화도 하고 멘토 역할도 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얘들이 동정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등한 기회 자체는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 해먹을 사람들끼리 다 해먹는다 그랬는데 아니 저기 국회의원분들도 깨끗하다 하면서 보좌관을 나랏돈 받는 보좌관을 자기 친인척을 앉혀놓고 그러면 여기서 정말 보좌관을 꿈꾸고 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얘네들은 여기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저 자리는 내가 안 되는 자리구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박탈감 그리고 아까 가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에서 또 오는 여러 가지 불화 이런 게 섞이면서 굉장히 패닉 상태까지 가는 친구들이 덜어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네. 유 기자님 아까 전에 우리 방송 녹화하기 전에 이제 약간 아르바이트 이 얘기인데 뭐 국비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그 대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좀 꽤 많잖아요. 그 뭐 액수는 뭐 한 어느 정도가 됐나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거예요. 막 중기천 사업이나 뭐 제가 기억나는 거 일단 산학연 사업하고 중기청 사업이 있는데 교수랑 같이 연구개발을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 내가지고 발표를 하고 오고 합격이 되면 거기서 이거 한번 개발해봐라 연구해봐라 고 돈을 주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기로는 석사생들은 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학부생들은 거의 그런 기회 자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학부 때 진짜 우연치 않게 원래 석사 동기였던 친구인데 저 군대 갔다가 2년이 됐잖아요. 여자인 친구가 석사생이었는데 자기가 석사를 그만두니까 너가 대신 좀 해라 이렇게 해서 기회가 와서 했었는데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가 다녔던 학교는. 자 그러면 그 방청객분들 계속 앉아만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입도 좀 푸셔야 되는데 자 자기가 경험했는데 정말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자기 생각에 너무 불합리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뭐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없으면 찍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그 요새 청년들 왜 힘든지 왜 힘드세요? 마이크 드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쟁이란 게 경쟁 자체의 정의는 좋은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런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서로를 힘들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파멸. 예, 그런 식의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를 입고 그렇다 이게 사회 발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상처를 받고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야 하나. 저는 그런 과도한 경쟁 그런 그리고 이미 경쟁의 이런 출발 선상부터도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하는 이제 금수저라 불리는 친구들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이제 부모님의 그런 덕이라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거라도 알면은 뭐 고마운데 완전 기고만장하게 또 많이 추태를 부린다 해야 되나요?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네 그러지 그 힘든 환경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은 있는데 정당한 그 대우나 보상은 좀 사회적으로 정말 거의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저는 봐서 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정부나 이런 쪽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지자체에서 서울시나 이렇게 뭐 청년수당 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이 많이 보여요. 저도 많이 고맙고 감사한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역할을 좀 더 본격적으로 오히려 더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나몰라라식 그걸 넘어서 왜 그러냐 뭐 오히려 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막 그렇게 오히려 지적을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좀 안타까워요. 그 뭐 포퓰리즘이나 이런 얘기인데 그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청년들을 꼭 그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기성세대에서는 너네 사실 멀쩡하고 다 한데 니네들이 나 때는 뭐 20시간씩 일하고 뭐 돈 벌어갖고 했다 뭐 했다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너무 아까 전에 누가 들어왔지는 너무 틀린데? 아 그러면 제가 네 그렇게 이거 제가 막 뭐 욕심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그 북유럽 같이 이제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에서는 이제 뭐 실업급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고용 유연성도 이제 높아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구하거나 만약에 직장을 잃게 되더라도 다시 재취업이 용이하고 그리고 실업급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이제 그냥 재충전의 시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기본소득 이런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되고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의식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저는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약간 좀 배부른 소리 뭐 속된 말로 뭐 전에 이제 유행했던 뭐 노력을 니들이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애써 외면하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 의식의 개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년 수당도 그런 이제 실업급여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접근을 하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 뭐 헝그리 정신 막 뭐 그런 건 정말 구시대적인 이런 말 좀 너무 현재 21세기에는 맞는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힘들면은 일어서게 이제 도와줘야지. 왜 힘드니까 야 더 힘드니까 원래 더 힘들고 그래야 더 정신 차리는 거야.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숨통을 틔울 수 있게 해주고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청년수당 신청했다 떨어지신 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네, 저입니다. 네, 좀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네. 왜 어떤 뭐 청년수당 언제 이번에 신청하신 거죠, 서울시 거? 아니요,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하지 못했던 게 예. 청년수당이 아무래도 많은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90억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지원 그 조건에 그 30시간 이내에 알바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근데 30시간 이내에 알바를 할 정도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30시간 이상 알바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알바하는 시간이 넘다 보니까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30시간 이상인 사람들인데 지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서 지원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에 8시간, 하루에 8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한 40시간은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시간 지금 서울시에서 한 거는 월 30시간이었던 거예요? 네, 월 30시간 미만이라서 29시간까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받는 월급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 자체가 맞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긴 하지만 많이 포기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 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아니 이 취지는 그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걸 좀 줄여갖고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른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아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적게 일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그 신청할 수 있게 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 60만 원 날라가신 거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날아가게 돼서 지난번에 한번 그 기획관님을 만나 뵙게 돼서 여쭤봤더니 예. 아무래도 많은 지원이 오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확장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는 사업이 좀 확장이 돼서 평소에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저처럼 그런 분들도 다양한 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분 보면은 정말 고생 안 하고 잘할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를 40시간 이상 하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성세대가 볼 때는 쟤네 맨날 뭐 놀고 일도 안 할 것 같은데 청년들은 계속 아르바이트 계속 하잖아요. 자, 우리 국필이님, 네.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아졌는데 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이나 힘듦도 있죠. 보통 지금 서울 시내에서 월세를 내고 하면은 기본 그냥 숨만 쉬어도 돈백 든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한 어느 정도 드나요? 아니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돈백 들어요. 그냥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고시원 살면은 지금 한 서울에서 살면 한 30에서 40 정도가 그냥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안 쓰면 된다라는 분들 계신데 스마트폰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스마트폰 뭐 휴대폰 요금 하면 뭐 대충 5만 원 10만 원 또 나가고, 굶을 수 없으니까 밥 먹어야 되고, 친구 관계도 그래도 뭐 한 명이라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2만 원 3만 원 정도 쓰고, 인간적인 삶을 그냥 영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정말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진짜 돈 100만 원이 돼요. 네. 근데 이 100만 원 하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뭐 일주일에 못해도 한 25시간, 30시간씩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최저 시급 하면은. 네. 그러면은 하루에 5-6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공부 한 5-6시간 하고, 벌써 10시간, 12시간 오면 잠은 언제 자나요? 그러니까 뭐 학원까지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쾌쾌하게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꽤 눈에 보이는데, 아니 정말 그래요. 제가 농담으로 저는 이제 애들하고 격없이 지내서 야 이 좀비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저희 이제 문화포럼이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그때 와서 다크서클이 이만큼 깔려서 온 애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전날에 술 먹고 그렇다고 막 놀리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 지금까지 일하다 왔습니다 이러면 막 숙연해지고 미안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의장님, 유 의장님, 아까 문화포럼 얘기했는데 문화포럼에 이제 대략 이제 청년들 한 몇 분 정도 모이는 건가요? 저희가 전국구로 있는데 지금은 한 80명 가까이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다 또 안에 위원회가 나눠져 있어요. 뭐 IT 전공한 친구들은 뭐 IT 쪽으로 가고, 디자인, 뭐 마케팅, 화훼 뭐 이런 거로 나눠져 있어서 서로의 꿈을 찾는 거죠. 그 학교에서 안 했던 그런 꿈을 이렇게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기회 같은 걸 많이 없잖아요, 학교 같은 데서. 그러면은 만약에 IT에서 막 실무자들이 미팅을 해서 요즘 IT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또 단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서로 꿈을 이렇게 이룰 수 있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그런데 이제 이런 같은 경우 뭐 어떻게 정부나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원 같은 거 받나요? 지원은 따로 받는 게 없고요. 저희 청년 사업가들이 있는데 청년 사업가들은 이 길을 다 걸어왔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인적 네트워크를 도와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밥이라도 먹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밥도 이 청년 사업가들이 사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단순하게 뭐 대학생들의 어떤 모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울시에서 이런저런 실제로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제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구비될 서류가 많은데, 이게 꼭 사단법인으로 가는 그 과정뿐만 아니라 뭐 예산을 받으면, 특히 뭐 정부나 이런 데 예산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증빙 서류라던가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 너무 복잡하고 그런 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와닿지도 않고
여러모로 지금 이게 문제가 많아요. 물론 그런 걸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움직여야 되고 뭐 또 그런 자료들이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그 영수증을 쓰면 그거에 증빙 서류라던가 이런 게 10원 단위까지 다 맞춰야 되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럴 바에는 여기 또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시니까 주위 이렇게 사업가들이랑 같이 이제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들끼리만의 이 청년들만의 조직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청년들이 아까도 이제 뭐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바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서류 작업 때문에 또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난 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응? 한번 얘기하세요. 자유롭게. 너무 점잖으셔갖고. 안 점잖은데. 아 저는 지금 나오는 건가요? 저는 그 국비 지원 학원 국비 지원이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되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1, 2학년 때부터 하고 싶은 애들이 있거든요, 무언가. 근데 그 학원을 다니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전공과 다를 경우에는 근데 1, 2, 3학년한테는 지원이 거의 안 돼요. 4학년 때부터 취직한다고 4학년부터 지원해주는 게 저는 좀 아쉽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그런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때는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1, 2, 3학년 또 안 네, 되니까 맞아요. 정말 현실성 없는 정책이네요. 네네네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학원 다니고 싶어서 4학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공부하려고 4학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저도 정말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되게 비슷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 그 뭐 취업을 위한 학원을 다니면은 또 아르바이트를 또 아예 못하게 돼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학원만 다녀서는 못 살잖아요. 아까 숨만 쉬어도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은 또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자, 그 저희가 이제 뭐 너무 많은 얘기를 이제 뭐 밤새서 하고 싶은데 일부에서는 청년 수당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단체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이 맞는 건지, 사실 이게 청년들끼리 왜 그런 거 왜 주냐? 난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자꾸 올라오는 글들이 있는데, 그거 구PD께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인터넷 많이 하는데 청년 수당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대부분이 왜 내가 낸 세금으로 걔들한테 그냥 주냐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웃긴 게 저 작년에 담배 2,500원 주고 사다가 올해 봤나요? 네. 올해부터 4,500원 주고 사는데 그 담배세 그분들은 어디다 쓰는지 다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큰 돈을 내시면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 돈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디다 무슨 돈이 쓰여지는지는 모르시면서 그 몇 조억 원이 왜 청년수당 이거 90억짜리는 내가 낸 세금이니까 아깝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무조건 성공하는 정책은 없잖아요. 뭐든 시행해보고 그 안에서 뭐 차이를 좀 줄여나가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정책인데 서울시에서 저도 사실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왜 필요 없는 친구들한테까지 돈을 주려고 하나 그랬는데 자세히 들여보니까 우리 여기 온 청년도 그렇지만 그 신청하는 절차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내 시간을 할애해서 그 서류를 작성하고 심사 통과 때까지 가슴 졸이면서 있는 시간 자체가 이 친구들은 투자를 하고 그만큼 내가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여러 모니터링 제도라든지 뭔가 이거를 감시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지 작용하지 않는지도 따져보지 않고 청년 복지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저는 사실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저희가 이제 원래는 녹화를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청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암울해지신 듯 너무 이제 표정이 심각해지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정말 박근혜 정부가 좀 이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보다는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뭐 대표에서 온 건 아니지만 이게 현실 그 상태인데 그들이 그냥 뭐 무슨 정책을 하는 것보다 일단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얘기를 들어주고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떤 걸 원하는지 그 들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뭐 해외만 자꾸 다니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뭐 이런 걸 해서 우리의 이거를 뭐 어떻게 바꿔달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얘기 좀 들어주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자 이런 걸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이번에 특히 뭐 취업 수당도 똑같이 표절한 거 보면 어차피 할 거면 서로 윈윈 돼서 서울시라든지 뭐 성남시 뭐 정부 이런 데서 같이 화합해서 청년 그들을 도와주면 청년들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소통을 하고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권순 시장처럼 자막에다 그럴게요. 그 청년문화포럼 청와대와 소통하고 싶어요. 청와대 초청해 주세요. 면담 요청 이렇게 딱 쓰면 될 것 같은데 자막에 쓰겠습니다. 자 우리 부피디님. 예. 아 근데 이거 아무 말이나 해도 되나요? 네, 편하신 마무리 발언이니까는. 네, 잡혀갈까봐. 아, 저는 진짜 솔직히요. 그분께서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임기 끝날 때까지. 아니 중앙정부에서 못하니까 지자체에서 그걸 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말리고 있으니 이게 참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만히 계셔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될 것 같으니까요. 좀 많이 도와주시고 두 번째로는 저도 지금 법인 기업을 하고 있지만 법인세 올려도 상관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아니 그 법인세 조금 올리고 그 세수 확보된 것 같다가 여러 가지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마련이 될 텐데 그거는 그렇게 굳이 이렇게 마다하시고 두진세 또 할 말 너무 많은데 하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좀 청년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힘든 청년들이 정책 결정할 때 참여해야 되고 국회의원 분들도 그런 의견들 적극적으로 수렴하실 수 있도록 뭐 기구를 조금 더 설치를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 눈높이에서 힘들어 본 적 없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거 정책이 나오고 의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저희들한테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 청년들의 그런 정치적인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뭐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 이제 자막 청년 CEO 법인세 인상 상관없음 가능 이러면 되겠네. 자 맞아요 우리 여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어디서 들었는데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먼저 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물고기 잡는 법을 알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먼저 물고기를 먼저 주고 그 다음부터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든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진짜 많이 배고프고 힘듭니다.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뭐 4학년 때까지 교육한다고 기다린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살짝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IT 전공인데 만약에 경영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건 제가 알기로 막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자기가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얘기 드리는 또 이유는 시선을 청년들한테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너무 위에서만 이렇게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와서 들여다도 보고 한번 같이 대화도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나와주신 분들도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M4 세대를 살아가는 서울 청년으로서 이런 청년 정책이 더 만들어져야지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술 권하는 사회에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술 한잔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이런 술도 못 먹게 하고 이런 점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술을 권하지 말던가 아니면 술을 권하면 술이라도 먹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를 막으니 이런 건 정말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빚이 많아서 파이팅이 넘치는 청년들에게 졸업을 하고 나서 빚이 생기는 게 아니라 졸업을 하고 나서 꿈이 생길 수 있도록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네, 지금 진짜 청년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든지 뭐 서울시 뭐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 어떻게 보면 착취 그런 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점점 커가는
우리들의 이제 미래가 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합하고 그래서 도와주는 서로 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일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카드뉴스를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박근혜 정부가 벌이는 취업 패키지의 가장 큰 차이는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을 위한 지원은 투자이고 청년의 삶을 위해 쓰는 돈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들도 행복할 권리, 보호받을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더 IM부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모두들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총의에 의하여 제정된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거나 발의, 제안, 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며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를 구언유 산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체 언동을 금하고 이 조치에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기로 했습니다.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선포를 알리는 뉴스입니다. 1972년 개헌으로 만들어진 유신헌법 53조에 규정돼 대통령의 권한으로 내릴 수 있었던 긴급조치. 박정희 정권은 총 9번에 걸쳐 긴급조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긴급조치로 무고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그날들. 당시 세태를 비판하거나 정권에 반하는 언급이라도 하면 체포되고 처벌받는 그 근거가 된 긴급조치의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개헌 논의를 금지한 긴급조치 1호입니다. 1974년 1월 8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을 내세워 긴급조치 1, 2호를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이나 개정, 폐지에 관한 일체의 주장을 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고 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에 선포된 긴급조치 3호입니다. 통행세를 감면한다, 중소상공업을 지원한다, 유류세를 인상한다 등 민생책이 담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책들은 긴급조치를 선포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긴급조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피하기 위한 물타기용 조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1974년 4월 3일 선포된 긴급조치 4호입니다. 당시 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면서 반체제 운동을 조사한 결과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확증을 포착했다며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집단 행동을 일체 금지시킵니다. 이 역시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고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한마디로 민청학년 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학생들, 제야인사, 정치인들의 투쟁이 어느 정도 수습됐다고 판단한 당시 정권은 이를 해제하는 긴급조치 5호와 6호를 선포합니다. 같은 해 8월 23일 긴급조치 5호로 1호와 4호를 해제하고 12월 31일 긴급조치 6호로 3호를 해제합니다. 이후 선포된 긴급조치 7호 역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1975년 4월 8일 하오 오시를 기해 고려대학교에 휴교를 명한다. 당시 고려대 학생들의 계속된 반정부 시위에 따른 조치입니다.
휴교 조치를 내리고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3일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판단되자 7호를 해제하는 긴급조치 8호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바로 당일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됩니다.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긴급조치 9호입니다. 이번에도 국론 통일과 안보가 그 이유입니다. 반민주 반정부 투쟁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조항으로 심지어 긴급조치 위반에 대한 보도조차 막습니다.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고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긴급조치의 종합판으로 볼 수 있는 이 긴급조치 9호는 12.6 사태 이후인 1979년 12월 8일 해제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는 1980년 10월 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유신헌법과 함께 폐지됩니다. 긴급조치 9호는 2013년 3월 21일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해 위헌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2015년 3월 26일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정치적 책임만 있을 뿐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즉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고 무효지만 국가가 긴급조치로 국민을 잡아가둔 건 위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민변은 논평을 발표합니다. 이는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고도의 정치적 판결이다. 네, 어떠한 명분과 목적을 앞세우더라도 수단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쿠데타는 그냥 쿠데타일 뿐입니다. 그날들 장부경입니다. 모두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즐거운 축제의 무대. 충남 전국체전과 전국 장애인 체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은 지금 이곳 충청남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들의 땀과 눈물이 환희와 희망으로 바뀌는 값진 순간, 당신을 초대합니다. Give me the song and I'll sing it like